평생 한 번은 읽어야 하는 인문고전 백선. 여섯 번째 책, 국가. 플라톤의 국가 공부해보자. 국가를 읽어보면서 왜 플라톤의 국가가 평생 한 번은 읽어야 되는 책인지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기 바란다. 두 가지 얘기를 공부하게 될 텐데, 하나는 기게스의 반지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죄수 동굴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를 공부하게 될 거야. 자, 첫 번째 우선 기게스의 반지 이야기 공부해보자. 자, 정의를 지키는 사람들도 사실은 부정을 저지를 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속마음은 다음과 같은 사고 실험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고 실험은 실제로 비커에서 화학 실험을 하는 실제 과학 실험이 아니라 생각 실험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들이 정의로워서 정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정을 저지르면 거기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정의를 지키는 것이지, 사람이 정의로워서, 근본적으로 정의로워서 정의를 지키는 것은 아니라고 플라톤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선악설, 순자의 선악설과 비슷한 생각이지. 자, 어떤 사고 실험인지 보자. 즉, 올바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맘대로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뒤를 밟고 그들 각자는 그들의 욕망에 반응하도록 합니다. 맘대로 하라는 거지.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인도되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욕심에 의해, 욕심은 자신의 분수를 깨는 것이지, 자기가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것들의 경계를 넘는 것, 그 욕심에 의해서 올바른 사람이 도달하는 곳과 부정한 사람이 도달하는 곳이 같아지는 장면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냥 어쩌다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볼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마음대로 하게 하면 부정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자연 상태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탐욕을 버리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원래 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언뜻 보기에는 자연 상태의 사람이 선하다고, 맹자의 성선설처럼 자연 상태에서는 사람은 선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법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법의 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평등과 선에 대한 존중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해서 정의로워서 선과 정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할 자유가 주어진 고대 리디아 사람 기게스의 이야기는, 자, 기게스의 반지 이야기다. 특별한 힘이 주어졌을 때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기게스는 올바르고 선한 목자였으며 리디아 왕의 신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 올바르고 선한 목자. 원래는 그렇게 보였던 거지.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오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땅이 갈라지고 양들에게 풀을 먹이고 있는 근처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는 이것을 보고 놀라서 구멍에 들어갔지요. 거기에서 많은 신비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동으로 만든 말이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말은 속이 비어 있었고
바깥쪽에 작은 창문이 있었으므로 몸을 숙여 창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시체가 있었고 아무것도 걸치고 있지 않은 시체가 있었고 손가락에는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반지를 빼서 구멍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자, 반지를 얻게 된 거야. 이 기게스의 반지 이야기가 어, 반지의 제왕이란 영화의 모티브가 된 그런 이야기다. 자, 목동들은 매월 왕에게 양의 상태를 보고하는데 그 목동들의 집회에서 기게스는 반지를 끼고 갔습니다. 다른 목자들과 함께 앉아 있을 때 그는 실수로 반지를 손으로 돌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어 기게스 어디로 갔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다시 한번 반지를 움켜쥐고 바깥쪽으로 돌리니 자신의 모습이 다시 보였습니다. 투명 인간이 됐다가 다시 본래대로 돌아오는 그런 신비한 반지를 얻게 된 거지. 이것을 한 그는 반지가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몇 번을 시도했고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반지를 안쪽으로 돌리면 볼 수 없고 투명 인간이 되고 바깥쪽으로 돌리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게스는 곧 왕에게 보고할 전령 중 한 명으로 자신을 포함시켰으며 왕에게 불만을 가진 여왕과 함께 공모하여 왕을 공격하고 죽였습니다. 그 선량했던 목동 기게스는 반지의 힘으로 왕권을 소유하게 되었지. 자, 그렇게 선량하게 보였던 기게스가 힘이 생기니까 왕도 죽이고 자신의 욕심을 세우게 된 거지.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선하게 살았던 거지. 힘이 생기니까 이렇게 금방 사람을 죽이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올바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두 개의 반지를 가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까 그 사고 실험했던 거하고 비슷하지. 반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의의 측면에서 끝까지 다른 사람의 사물을 가지려 하지 않을 정도로 도덕성이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시장에서 당신은 두려움 없이 좋아하는 것을 훔칠 수도 있고, 뭐, 투명인간이니까. 당신은 모르는 집으로 가서 다른 사람과 사귈 수도 있고, 당신은 죽이고 싶은 사람을 죽일 수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어서, 뭐 적외선 센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체크할 수 있지만, 뭐 2500년 전에는 투명인간이 되면 뭐 아무것도 막을 게 없지. 당신은 묶인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줄 수도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신처럼 행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지. 이런 식으로 아무리 올바른 사람의 행동도 잘못된 사람의 행동과 다르지 않으며 어느 쪽이든 동일한 결과에 도달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올바르고 선한 사람도 힘이 생기면 잘못된 사람의 행동과 다르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올바른 사람은 없으며 강제적 힘에 의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즉, 인간은 본래 선하지 않다는 확실한 증거가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원래 선하지 않다. 사실
누군가가 부정행위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부정행위를 할 것이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부정의 편이 정의의 편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된다는 거지. 이 부정한 쪽이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이익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지. 그러므로 이 이론의 옹호자는 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 말한 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할 힘과 자유가 있는데도 나쁜 일을 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고 취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만일이라도 있다면 사람들은 그를 가리키며 세상에 참 어리석고 못난 놈, 자기가 악해질 수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선함과 정의로움을 지킨다면 어리석고 못난 놈이라고 오히려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대면하에서는, 실제로 면전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면전에서는 멍청한 그를 참 착하다고 선하다고 칭찬하겠지만 자신의 마음속 불의가 더 많이 드러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자기가 이 세상에 참 어리석고 못난 놈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자신의 마음속 불의가 드러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그냥 속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이 주제에 관해서는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자, 인간이 악해지는 이유. 인간이 악해지는 이유? 간단하지. 인간이 악해지는 이유는 힘이 있으면 인간은 악해진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성과 정의를 지킬 수밖에 없을 때는 선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지만, 이게 권력을 잡으면 성과 정의는 아무 의미가 없지.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지. 바로 그게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책들을 읽고 자신의 마음을 정립하는 이유가 되겠다. 자신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로울 수 있는 그런 사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철학을 공부하는 거야. 얘긴지 알겠지?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는 죄수동굴 이야기 공부한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우리가 올바른 교육을 받는지 아닌지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로 생각해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죄수들이 땅의 동굴에 갇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깊은 동굴에서 뒤쪽을 향한 입구가 나 있지. 저 깊숙하게 동굴 속에 깊숙이 갇혀 있는 거야. 그들은 어릴 때부터 손과 발과 목을 묶인 채 갇혀 있기 때문에 앞만 볼 수 있었고 머리를 돌릴 수도 없었지. 이것도 사고 실험이다. 사고 실험. 실제 상황이 그런 것이 아니라 머릿속 사고 속에서 생각하는 실험이야. 한쪽에는 불이 피어져 있고 그 앞에는 길이 나 있어. 사람들이나 물건들이 그 길을 따라 움직이고 죄수들은 그 그림자만 볼 수 있는 구조지. 때때로 사람들은 죄수들을 놀리거나 위협하기 위해 인형들을 이용해 공연을 하네. 인형들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 인형을 놓고 그 위에 인형을 보여주는 무대와 같은 거지. 죄수들을 가지고 노는 거지. 그렇군요. 마치 꼭두각시 인형극을 보는 셈이군요. 라고 그는 말했다. 여기서 그는 소크라테스의 제자 글라우콘을 말한다. 뒤에 나와. 그리고 다시 그 길을 따라 사람들이 돌이나 나무로 만든 모든 종류의 기구, 인형 또는 다른 동물들을 잡아서 운반한다고 상상해 보게.
그때 사람들은 시끄럽게 소리치기도 하고 이상한 소리를 내는 자들도 있겠지. 예수들은 그림자와 소리만 듣고 있는 형국이네. 그렇겠지. 자, 그것은 이상한 동굴, 무서운 인형극, 기묘한 죄수 이야기군요. 기묘한 죄수 동굴 이야기다. 사실, 사실 그 죄수들은 우리 자신과 비슷한 처지네. 자, 여기서 핵심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플라톤이. 즉, 그 같은 상태의 인간은 우리 자신도 그렇다네. 우리가 죄수 동굴 속에 있는 그 죄수와 비슷하다는 얘기야. 그 같은 상태에 있는 인간은 그 자신이든 그 옆 사람이든 그 옆 다른 사람이든 그들 앞에 있는 동굴 벽에 빛으로 투영된 그림자 이외의 다른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자, 우리 보통 사람들, 시민들은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제대로 철학을 공부하지 않고 진실을 추구하지 않으면 죄수동굴처럼 그림자를 진실로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다른 것은 볼 수 없겠지요. 일생 동안 머리를 움직일 수 없었다면요. 자, 운송되는 물건들은 어떻겠나? 그것도 다르지 않겠지?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 그들이 서로 대화할 수는 있다면 그들이 실제로 보는 것, 즉 그림자가 사물의 진짜 모습이라고 주장하지 않겠나?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떨까? 이 갇힌 곳에서 죄수들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소리를 낼 때마다 동굴벽을 지나가는 것들의 그림자가 그 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 아니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하든 죄수들이 진실로 인정하는 것은 사물의 그림자 외에 다른 것은 없는 셈이 되겠지. 그렇겠다. 물론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수들을 속박해서 해방하고 어리석음을 치료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그림자를 진실로 알고 그것을 믿고 있는 죄수들의 어리석음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아무나 그것은 어떤 변화에 의해 상황이 바뀌어야 가능할 것이세. 그렇지? 그 죄수에 묶여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겠지. 자, 어느 날 한 구속자가 죄수가 풀려났으며 갑자기 일어나 목을 돌리고 또 걷다가 밝은 쪽을 보도록 강요받았다고 치세. 그러나 밝은 곳에서 처음에 눈은 빛으로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림자만 보았던 실제 실물을 보려고 해도 잘 볼 수 없겠지. 진짜 실물을 보려고 해도 눈이 부셔서 잘 볼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어리석음 속에 계속 있던 사람들은 진실을, 지혜로움과 진실을 보여줘도 잘 믿을 수 없는 거야. 자신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거짓, 그림자, 그 어리석음을 아무리 진실을 보여줘도, 아무리 철학 교육을 열심히 받아도 쉽게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고 있다. 그때까지 그림자만 보였던 진짜 실물을 보려고 해도 잘 볼 수 없겠지. 그러나 실물 세계에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를 보고 지금까지 보았던 것은 잘못된 허상에 지나지 않았으며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야. 선생님들이 계속 이건 잘못된 거라고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지금까지는 현실에 더 가깝고 지금부터는 현실에 더 가깝고 가장 실질적인 것들을 보기 때문에 이제 진짜 모습이 보일 것이라고 설명해주고 지나가는 모든 것을 지적하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것이지.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제자에게 대답하도록 요구했다고 가정해 보세.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말할까? 그는 밝은 빛의 괴로움으로 처음에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에 나왔을 때 그가 본 과거의 동굴의 것이 지금 보고 있는 실물보다도 더 진실하다고 대답하지 않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지. 과거의 거짓 동굴의 것이 그림자가 실물보다도 더 진실하다고 처음에 죄수들은 생각하게 되는 거야. 우리 보통 사람들, 우리 실제 상황도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없겠지. 우리도 거짓말, 어리석음, 허위를 믿고 있으면 진실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거. 그런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어리거나 조금 나이가 있어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라도 그런 경험은 이미 여러 번 했을 거야. 자, 분명히 그럴 것 같습니다. 글라우콘, 아까 얘기했지? 소크라테스의 제자. 글라우콘은 이렇게 말했다. 자, 그리고 그가 직접 빛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 그는 눈이 너무 아파. 오히려 되돌아가서 과거에 자신이 잘 볼 수 있었던 사물, 그림자겠지. 때문에 그림자 쪽으로 탈출하려고, 오히려 그림자 쪽으로 탈출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림자 쪽이 현재의 실루보다도 훨씬 더 선명해 보인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선생님 말씀대로입니다. 그는 말했다. 그라군이지. 더군다나 누군가가 죄수를 입구 쪽 거친 통로를 통해 햇빛으로 억지로 끌어내어 태양이 비치는 곳까지 데리고 나오면 그는 괴로워할 것이고 오히려 진실을 보면 괴로워할 것이라는 거지. 지금까지 믿고 있던 것이 허위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될 거야. 막상 햇빛이 비치는 곳에 와서는 눈이 감당할 수 없는 빛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진실을 볼 수 없을 것 아닌가. 네, 갑자기 밝은 것을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밝은 것에 있는 사물을 보고 싶다면 그러면 이렇게 어리석음에서 정말 진실된 진리를 보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우선은 그곳의 조건에 익숙해져야 하겠군. 천천히 우리는 진실에 다가가야 되는 거야. 갑자기 진실을 알려줘도 예를 들면 누군가 위대한 철학자, 예수님, 부처님이 누구라도 누군가에게 진실을 알려줘도 어리석음에 있던 사람들은 그 위대한 사상, 위대한 철학자 또는 예수님, 부처님, 성인들의 말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그 실물을 봐도 눈이 부시지 않도록 천천히 그들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아무래도 햇빛에 의해 그림자는 처음에는 가장 쉽게 볼 수 있겠지. 바깥에 있는 그림자다. 이거는 죄수 동굴 속 그림자가 아니라 햇빛 그림자부터 먼저 알려주게 되고 그 다음에는 물속에 비치는 사람이나 다른 이미지. 물속에 비치면 조금 덜 눈부시겠지. 예, 차근차근 해나간다는 얘기지. 이처럼 천천히 단계를 거쳐 그 다음에야 실제로 밝은 것을 보게 될 것이네. 이 과정을 조금씩 하늘에 이 과정을 통해 조금씩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 자체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며 물론 그 경우도 낮에 뜨는 태양이나 빛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밤하늘의 별이나 별빛을 보는 것이 처음에는 편할 걸세. 밤의 모습, 밤의 뭐 달빛 정도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지. 그래서 누군가를 설득시킬 때 차근차근 설득시켜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밝은 태양을 보려면 물에 비친 그림자부터 차츰 태양이 있는 곳으로 그것을 직접 보고 느끼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 드디어 볼 수 있을 것에 그렇겠지. 자,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야 하겠지요. 그 다음에는 태양의 원리에 대해 그렇게 진실을 비로소
진리를 알아야지만,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야지만 태양의 원리를 알 수 있고, 그렇지? 사계절의 계절에 대한 원리를 알 수 있고, 태양이 그 빛이 도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관리한다는 것을,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태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지.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하 동굴의 모든 것의 원인인 것을 깨닫고 깊이 숙고하게 될 것에. 물론 모든 과정 후에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겠지.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그는 지금 자신이 알게 된 진실을 생각하면서 함께 지낸 죄수 친구들, 그들이 실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다행이라 생각하고 그렇겠지. 아, 드디어 내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났구나. 내가 진실을 알게 되었구나. 다행이라 생각하고 처음에 같이 살았던 동굴의 친구들을 생각하면 아마도 그는 아직 동굴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지 않겠나. 그렇겠지. 그 어리석음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 거야. 물론 그럴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동굴 속에서도 그들 사이에 명예나 긍지 같은 것이 있었을 것이네. 그 어리석은 동굴 속에서도 그 죄수 사이에도 뛰어난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있겠지. 그치? 즉, 지나가는 물건을 최대한 많이 관찰하고 앞으로 나아가거나 뒤로 처지거나 함께 가는 것들을 가능한 한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등의 활동을 하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에게 특별한 영예를 안겼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 어리석다고 머리가 나쁜 건 아니니까. 어리석어도 머리는 좋을 수 있다. 머리 좋다고 또 어리석지 않은 것도 아니야.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묶여있는 죄수 상태에서 뛰어난 자들이 있을 거고 그들은 나름대로 어리석음 속에서 무언가 특별한 능력을 보인다면 특별한 명예를 가지고 있을 거야. 지금도 그들은 자신의 비정상적 모습에서 명예를 여전히 탐내고 있을 것이며 비정상적 모습이라는 얘기는 어리석은 상태지. 그들 가운데서 명예로운 사람들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겠지. 그들 사이에서도 명예를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야. 지금 우리 세상에서도 어리석음 속에서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의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쓸모없는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적지 않지. 방금 지금 밝힌 진실을 알게 된 자가 어두운 동굴 속으로 돌아간다면 이 거짓 명예를 얻으려 할 것인가? 아니면 호메로스는 일리아드 오디세이의 작가지. 호메로스의 심정으로 동굴과 동굴의 그들과 친구가 되기보다는 비록 종이 되거나 아무리 가난해지더라도 그가 원하는 바대로 진실 속에서 사는 것이 동굴 속에 진실 속에서 사는 것이 동굴 속에 그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처럼 사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지 않겠나? 음, 가난하게 살아도 진실 속에 사는 것이 당연히 그렇겠지. 그렇습니다. 누가 같이 살고 그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가혹한지에 상관없이 동굴 밖 지상에서 살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호메로스의 심정은 돼지로 사는 것보다는 자기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로 살지 죽을지를 선택을 할 때 돼지를 선택한 그런 예를 말하는 거다. 자, 또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네. 만일 그와 같은 사람이 진실을 본 사람이지 진리를 깨달은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이 다시 동굴로 내려가서 이전과 같은 장소에 다시 묶이면 어떻게 될까? 어리석은 사람들 속에 섞이면 어떻게 될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속에 다시 섞이면 어떻게 될까?
태양이 비치는 곳에서 갑자기 내려오는 경우 그의 눈은 어두움으로 가득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우리 영화 보러 극장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잘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현상이지. 적응 기간이 필요한 거야, 적응 시간이. 네,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허위의 실체 그림자의 문제로 돌아가서 그가 다시 한번 그것을 보고 식별하고 항상 동굴 속에 있던 동굴 사람들과 경쟁이라도 한다면 특히 눈이 보통 상태로 되기 전에, 그러니까 적응하기 전에 이전에 침침한 상태라면 어두운 것을 잘 볼 수 없는 상태라면 그것 어둠에 익숙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면 그는 죄수 친구들의 웃음을 사지 않겠는가? 그렇겠지. 그리고 그는 지상으로 올라가서 진리를 보기 위해서 지상으로 올라가서 자신의 눈을 망가뜨리고 왔다는 소문이 날 것이고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생각하기에도 나쁜 일로 취급될 것이네. 오히려 지상으로 올라가서 즉 진리를 발견해서 바보가 됐다고 생각하게 되겠지. 만일 누군가가 죄수 그들을 해방시키고 진리를 알려주려고 노력하는 거지. 지상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야. 아, 내가 알려줄게. 진리를 알려줄게. 진실을 알려줄게라고 해도 그들은 어떻게든 모든 힘으로 그들에게 저항하고 극단적으로는 그들을 죽이려고까지 할 것세. 그렇지 않겠나? 분명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라우코는 말했다. 자, 여기까지가 플라톤의 국가에서 어, 몇 페이지 별체에서 우리가 공부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어도 왜 플라톤의 국가가 2500년 전의 책이야. 2500년 전의 책인데 지금 2500년이 지나서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지. 자, 왜 플라톤의 국가가 우리가 평생 한 번은 읽어야 할 인문고전 백선인지 이유를 잘 생각해 보도록 하자. 충분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플라톤의 국가 이거는 다른 책들과 달리 꽤 두꺼운 책이야. 꽤 두꺼운 책이고 내용도 방대하고 플라톤의 모든 사상적 배경, 사상적, 사상적 결과물들이 모여진 책이니까 시간을 들여서 이건 좀 읽어야 될 거야. 이게 재밌는 내용들이 많지. 뭐 철학자들이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 철학자들이 다스리는데 철학자가 아무나 될 수가 없는 거야. 최소한 40년 이상을 교육을 받은 사람. 10살부터 교육을 했다면 50살이 돼야지만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국가를 운영하려면 철학자가 돼야 되는데 뭐 폼만 나는 철학자가 아니라 40년 각고의 노력을 한 사람만 국가를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철학국가지. 철인 국가를 주장했고 뭐 아이들도 공동 육아.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키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재밌는 이야기들. 지금 이 공동 육아에 대해선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다. 어쨌든 2500년 전 국가에서 지금 2500년이 지나도 우리 현대 인간들이 참고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하다. 물론 노예 제도를 인정한다든지 귀족과 노예, 군인, 뭐 시민, 평민들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평등적 사고에서 벗어난 주장도 있기는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2500년 아무리 플라톤이라고 하더라도 2500년 전에서는 그게 노예가 있는 것이 당연하고 귀족이 있는 것이 당연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철학에 어느 정도 한계는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비판적 부분도 없진 않지만 이 현대 사회에서
반드시 읽어야 하는 구조님은 틀림없다. 자, 스스로 한번 판단해보고 기회가 되면 플라톤의 국가 반드시 읽어보기 바란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